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시는 중년 주부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결혼 생활은 매우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일들을 웃음 속에서 회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30을 넘어 미혼이어도 눈치 보지 않는 시대이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는 30을 넘긴 미혼 여성으로서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노처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30을 넘어 결혼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소리 들은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우리는 연애를 길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6개월 만난 후 결혼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괜한 자존심을 챙기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청혼을 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결혼을 진행해야 할 때가 왔다며 돌려서 말을 했죠. 그러자 여장부처럼 어떻게 결혼 얘기를 꺼내는 소리에 화가 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되면 다시 얘기해보자. 그 말이 아닌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결혼 상대를 최소 1년은 만나봐야 한다는 전통이 있어. 왜냐하면 추나추동 사계절을 모두 함께 지나봐야 이 사람과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났어? 반년만 만났나? 내가 보는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난 건 5월이었어. 햇살 가득한 봄날이었지. 여름에는 같이 피서 갔다가 물놀이도 했고, 가을이 오자 단풍놀이를 나갔고, 이제 겨울이 왔으니 이렇게 뜨끈한 해장국 한 사발 마시고 있는 거지. 추나추동 중에 무슨 게 빠졌는지 한번 살펴봐봐. 다 들어있을 거야. 잠깐만요. 국밥을 다 비우면 나와 결혼하자고 했다가 또 누굴 만나서 결혼할 거니? 난 아니면 다른 누굴 만난 거야? 남편이 조용히 한술 더 먹으며 제게 대답했어요. 제가 입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의 말이 이치에 맞는 듯 했다. 이를 반복하여 생각해 볼수록 제 말을 부인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말만 했기 때문이죠. 결국 남편이 알았어 하며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에 그 해장국집에서 결혼 약속을 했고 그 후로는 일이 생겨난 듯 했어요. 남들에게는 결코 국방을 해놓고 청혼했다고 얘기하거나 살아왔고 저희는요. 친정이 보통 시골이라기보다는 꽤 깡시골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 동네는 인간극장 촬영 분위기가 물씬 난 곳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 딸은 30을 넘기고 결혼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로 가루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딸과 결혼해줘서 고마워한다며 물론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축하하러 와서 눈물바람을 쏟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약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첫째와 둘째는 모두 시집장과 다 보낼 마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에 대한 혼인 문제로기를 쓰고 싶진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셨죠. 한마디로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허락은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둘째가 제 시내 되시고 저보다 둘째가 2살 많은 시누이는 이미 6년 전에 결혼한 지 5년 차였어요. 아김이 확 빠지네. 올게 생긴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게 뭐람. 격이 아예 달라 시골 깡촌 놀기가 나한테 생긴 거야? 저기 올케, 둘이 결혼하기로 확정했으니까 올케라고 불러도 되겠죠? 실컷 불러도 상관없었어요. 다짜고짜 반말로 말을 거는 건 제 기분에 상당히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티는 안 내고 순박한 웃음이지만 나왔었네요. 그랬더니 웃는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올케는 생긴 것부터 시골 출신인 것 같이 확 느껴지네요. 저기 보세요. 우리 애들. 시골에 체험학습 가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올케한테 좀 부탁할게요. 우리 애들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을 아예 몰라요. 시골이면 무조건 논이랑 밭이 펼쳐져 있고 연탄을 태우고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을 줄곧 하라는 거예요. 시골 체험은 올케한테 미리 맡겨둘게요.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보다도 나를 깔보는 그 시선이 거슬리더군요. 그런데 제 친정이 논이 광활하고 연탄을 피우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진짜 연기가 폴폴 나는 동네였기 때문에 마른 침만 삼키면서 대꾸를 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나 아가씨라는 표현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이 막혔고 신우이네 애들은 아들과 딸 둘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거든요. 뒤늦게 제 친정 동네에 애들을 시골 체험시켜주려 했지만 신우이가 거절했어요. 시골 냄새를 오랫동안 맡으면 애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짜증을 내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신우이가 집안의 왕이었는데 좋게 말하면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죠.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혼나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나 봐요. 제 생각에는 신우이가 계속해서 제 남편의 길을 주관하려고 한다고 느꼈어요. 어릴 적에 가까웠던 남매 관계를 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예를 보면 어릴 적에 얼마나 순진했고 자기 누나에게 맹목적이었는지 볼 수 있어요. 나무가지를 가져와 이게 맛있는 왕술봉이야 라고 하면 얘는 즉시 믿고 그 가지를 봄에 화루로 사용했어요. 얘는 내가 부탁하면 무엇이든 해줄 정도로 예전 동생이었죠. 걔는 바로 아픔을 겪었을 때 간호할 때 살린 것들이 생각나네. 내 은혜를. 나는 참 잘 알았던 것 같아. 내가 없었으면 그 애는 이미 옛날에 호되게 감기에 걸렸을 텐데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아, 그래.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듣는 만큼 동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멋진 언니 같으시네요. 맞아. 그런데 있잖아. 오래전에 나는 결혼해서 나서 동생에게 편안함을 주었어. 멀어지는 걸 느꼈지? 남매끼리 친밀하게 지내고자 했지만 그 애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어. 이제는 그 애가 먼저 나를 피해 멀어지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서운해했어. 말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서운해했어. 충성하는 내 동생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 모든 과거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설마 모르는 척을 하면서 나와 멀어지는 걸까요? 신우이가 눈썹을 내리면서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학교장들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뜯어먹는 친구야, 내가 돈이 없으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과 완벽히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불안했어요. 남편은 자기 누나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못했죠. 신우이의 말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며 펄쩍 뛰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동생이라고 남편이 말하는 것에 제가 어이없었어요. 저는 난 올케처럼 겉보기와 내면이 일치하지 않고 무표정해 보일 뿐입니다. 여자는 매력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너무 시큰둥해 보였기 때문에 시골 촌년이라는 말이 나왔고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어쩌다 결혼까지 했느냐고 물었고 정신을 잃은 것이냐고도 했어요. 이 모든 말들은 신우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신이 청혼을 받아 결혼했다고 어느 날 말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저의 진심을 아무도에게 말하지 않게 된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이유는 신우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구실 삼아 얼마나 놀려대던지 비웃던지 말로 못할 정도로 경험한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이해 못할 겁니다. 혹은 너무너무 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잊을만 하면 신우이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치고 빠지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서 정색하고 따지는 사람만 바보되는 분위기를 얼마나 잘 조성했는지 몰라요. 살살 약을 올리면서 남자에게 구글에서 결혼한 여자의 용기, 노처녀 탈출하려면 자역으로 탈출하는 게 제일이라고 말했어요. 5. 시골 여장부 납치셨다고 하는데 환장할 뻔했어요. 신우이가 제 언니였으면 진작에 판을 뒤집었을 거예요. 참았던 주된 이유는 남편이 자기 누나보다 확실히 서열이 아래로 보였고 시어머니가 일단 신우이 편이라는 게 컸지만 그렇답니다. 시어머니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요. 잘난 여자가 신우이라고 믿었어요. 엄마. 요즘 여자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자 역시 내 딸은 총명해 이러면서 반응도 엄청 잘 해주셨어요. 눈에는 놀라움을 가득 담고 있었고 지켜보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그런 장면을 목격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저도 아는데요. 그거 요즘 모르는 여자들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시고 신우이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더군요. 이후로 신우이가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 이간질 작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 또 열받네요. 제가 이런 부분에 둔감해서 신우이의 이간질 작업이 한참 지속된 이후였네요. 후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뒷담을 신우이에게 했는데 신우이는 내 눈치를 살피느라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 같아서 남편을 꽉 잡고 살면서 남편이 불행하게 죽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말을 모두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나이 많은 여자라며 가뜩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신우이가 간섭하여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그 결과 제가 완전히 비호감의 대상이 되어 낙인을 찍히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는 가만히 보면 우리 시골 친정 부모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홈쇼핑에서 광고하면 엄마 나 이런 용왕께 다 있나? 요술이 아니야 라고 주문하셨죠. 시어머니도 똑같은 분이셨다고요. 홈쇼핑에 참여하셨고 원래는 팔랑귀였지만 이제는 그게 신우이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네요.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 주신 탓이겠죠. 한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건네실 때는 휙휙 집어 던지시고 제 말을 꼬투리 잡아 따지며 남편에 대해 사사건건 참견하시면서 압박하시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뭘 여쭤봐도 후하시며 코웃음을 치시는 것이 제일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끌려들거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혼잣말하며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을 발견해내셨죠. 그 후 철저히 평가하여 혼자 나를 다시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무서운 여자, 그런 눈구렁이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소름이 끼쳤어요. 내 욕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짐작하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셋이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다가 마음이 풀리신지 해가 져가면서 시어머니께서 실토를 하셨어요. 그동안 저에게 서운함을 느낀 걸 더듬어 오셨고 무서운 여자로 소개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시더군요. 그 원인은 신우이가 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억울했고 분해서 눈초리를 돌리기도 했지만 신을 찾아서 신우이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묻었어요. 화를 내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당당하게 나왔다. 올케를 보면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랬다. 어차피 속으로는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 독심술을 하는 궁예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제 속을 들여다봤는지가 궁금해. 진짜 환장하겠어.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그런 내 앞에서 신우이는 역시 시골 깡촌 출신인 무식한 년은 앞뒤 안 잡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라며 제 흉을 대놓고 봤거든. 결국 신우이랑 대판 크게 싸웠네요. 억울했던 것은 그 바람에
시누이가 지난 시간 동안 저를 모아오던 것이 흐지부지 되었으며 사과도요. 못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 첫째가 남편의 형이 치숙인데 멀리 사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못 뵙게 된다면 세상에나 마상회나 시누이가 시숙한데도 이간질 작업을 쳐놓은 거예요. 실속 있는 아내인 제 형님이 되신 분은 이미 시누이한테 세뇌당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본인들이 저를 향해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시누이의 공작 때문에 실속 있는 형님 두 분의 머릿속에는 저를 집어먹는 다 흐리며 양아치처럼 행동하는 시골 욕쟁이년으로 변장이 돼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꼼짝 못하면서 함께 집안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멍청한 방관자였던 제가 탈바꿈하고 있었어요. 내 시누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이렇게 건드린다면 형제 사이의 의리도 망쳐놓았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후 거품을 물었고 애절하게 해명해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아직 한 분이 남아있어요. 시누이의 남편인데 시누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괴롭힌다면서 나를 싫어하셨어요. 시댁에서 내가 시누이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불평했다는 걸 돌이켜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시누이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지 왜곡되게 행동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희가 알아들었던 대로 물론 위협하거나 협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제게 펀치를 두들겨 맞은 사람은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까지 시누이는 전업주부였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오만하게 참견을 모두 했고요. 심해부는 각종 부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간단히 말해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회사에 꼭두각시를 삽니다. 종사자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을 깔보았어요. 서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받아들이고 따랐던 적이 있었는데 적이 있었죠. 모습이 다 사라졌다며 혀를 찾았다며 제 탓이라고도 하셨고요. 저는 맹세코 남편에게 심야부등한 시야라고 주문을 넣은 적이 없어서 이것도 억울했네요. 회상하다 보니 여자들끼리 여행 가자 하면서 무척 설렜던 순간도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 시누이 형님, 저 이렇게 넷이 가면 좋겠다고 기획했는데 저는 사람이 많아서 차 타고 가기도 딱인 것 같다며 시누이와 열심히 여행을 의논했어요. 그러나 정해진 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주말에는 저를 제외한 3명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놀러 가려고 옷도 샀고 일정도 다 짜놨는데 오게 우리가 가는 곳이 조용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곳이라 시골 느낌 나는군요. 옳게 나는 더욱 시골이라면 멈출 텐데요. 빠지고 싶은 티도 못 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뻔해서 제가 올케를 빼주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시누이 김씨는 제가 무엇 하나 없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커서 몇 번이나 민망하다고 했었지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었고 수입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전 사무직이었다가 임신으로 퇴사한 뒤 아이를 낳고 나서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했어요. 시골로 가서 욕심 없이 산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생각하며 그 사람이 저런 사람으로 보여 무시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입을 옷과 장난감을 보관해 두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시누이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어요. 불이 나게 왔네요. 정말 웃겨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웃기냐고 하니 진짜로 온 거냐고 묻더니 시누이가 비웃어서 열받아서 폭발하다 못해 아예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싸늘한 가슴으로 우리 앞으로 보지 말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그게 서로의 미래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음 같아서는 각종 욕과 함께 귓방망이까지 선사해줬거든요.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참고 여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끈차는 거예요? 저기에 올려. 저는 시누이를 뿌리치고 그 이후로 보지 않고 살았어요. 시댁에 행사가 있어도 시누이가 있는 자리면 피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기암하셨는데 남편이 인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셔서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누이랑 10년을 사는 사람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비난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요. 딱 2년 그렇게 지냈을 때 시부모님께서 먼 곳인 전라도 시골 동네로 귀농하게 된 이유는 집안 어르신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시골에서 생활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시누이에게 알리면 항상 놀림당하고 속을 준다며 자신있지만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를 가시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시골로 이사를 가시고 나서 얼마 후 시누이가 남편을 통해 연락을 주었지만 제가 시누이의 연락이라면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명료히 했고 그것이 점점 고개를 끄는 듯했죠. 몇 년이 지난 후 며칠 동안 남편의 얼굴에 고민이 잔뜩 실려 있었으니 제가 해결책을 찾아보았더니 한참 고민 끝에 사정이 많이 어려워 라고 말했어요. 도와주시기 위해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던 거예요. 자기 표정을 보니까 엄청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같았어. 누구야? 친구야? 학교 동창이야? 아니, 우리 누나야.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누나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야. 제가 입을 다물고 키 잠그는 바람에 우리 누나가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제 시누잖아요. 싸가지 없고 발랄한 저 시누이한테 어려운 처지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손 벌릴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일지 몰라도 제 집은 실속이 있고 심해부 집안도 있는데 왜 우리 집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애써 무시하려 하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다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야부가 운영하던 대리점이 망해서 장사를 접었다는 첫 번째 사실부터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대전을 바로 완전히 안정하고 크고 커다란 매장이 들어오면서 심해부가 직격탄을 맞아 결국 폐업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심해부와 시누이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차리고자 했는데 저는 이 사실 또한 전혀 몰랐기에요. 듣고 나서 또 놀라게 된 것은 식당을 오픈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심야부가 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었고 시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받아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자에게 속은 것이었어요. 견적서를 다 받아들이고 입금을 했는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던 인테리어 업자가 돈을 받고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 이후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빚을 내가며 가게를 차렸지만 막상 오픈하자마자 폭망해버렸다는 게 문제였답니다. 그리고 중고로 구입한 시설을 살펴보니 모두 하자가 발견되었더라고요. 돈이 곡절로 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모든 과정이 이상했죠. 그런데 아무도 조언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난처해서 질문해도 남편은 고개를 숙이기만 했어요. 자기는 신호랑 친남매인데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얼마 전 가게를 팔기로 했는데 권리금 4천을 내고 들어갔던 자리를 권리금 3천에 내놓아도 문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심해부에서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시누이의 둘째 딸은 극심한 아토피로 인해 말도 못하게 고통받고 있어요. 때때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다고요. 자꾸 어려움을 겪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런지 시누이가 시부모님과 대판 싸웠다고 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랬던데 그녀와 시속도 이미 싸운 뒤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심지어는 심해부가 신우이와 부부싸움이 심각해서 현재는 냉전 상태에 들어갔고 이혼을 언급하는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전말이 많은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스스로 입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저를 차단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착실하게 제 발음을 따라주었을 뿐이었고 신우이네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시숙네도 마찬가지로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저한테 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너무 착잡해서 남편에게 이러다 저러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난처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질문했어요. 누나가 내일 우리 집에 잠깐 들러서 싶다는데 그러라고 할까? 저는 그 방문 이유를 뻔히 짐작하며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우이가 직접 오겠다고 말한 거라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신우이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지랄을 해도 내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숨을 잠깐 멈춰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롤케이크 좀 사왔는데 좋아할까 모르겠네. 어색한 표정으로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 신우이가 너무 수척해 보였어요. 살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온갖 마음고생 다 해서 살이 쭉쭉 내렸다고 표현할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눈가가 퀭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내심 준비하고 있던 회심의 발언들이 다 녹아버렸네요. 신우이한테 톡톡 쏘아주려고 했건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커피랑 롤케이크를 같이 즐겼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를 서둘러 나눴다. 운영하는 가게는 항상 적자에다가 내부하자도 너무 많아서 어쨌든 처분하는 게 1순위라고 했어요. 장사를 이어갈 의지는 전혀 없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척에 동정원 매장이 3군데나 있었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여서 비집고 들어가기란 무리라 했어요. 듣자니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권리금을 2천까지 어제 자로 내려놓았으니 어쨌든 가게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말을 하면서 신우이는 긴장한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죠. 저기, 그래서 말인데 갚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럴 자신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가게를 차릴 때 성공할 자신이 있으셔서 차리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 2,000원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2천 말고 3천만 원 빌려주셨으면 하는데 진짜 간절해서 그래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돈이 나갈 때 투성이고 다달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거 갚으려고 또 대출 받을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 목이 졸리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저도 그랬어요. 전에 제게 비수 같은 말을 마구 던지시고 못되게 굴리고 제 인격 모두까지 하셨을 때 저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올케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꾸만 막 나갔었나 봐. 버릇처럼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굴었던 것 같아. 올케한테 사과하려고 그랬었어요. 한참 동안 사과하려고 했는데 올케가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올케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신우이가 대화하는 대신에 눈물을 살짝 흘렸어요. 이렇게 울 줄 알았어 싶어서 기분이 수상했어요. 남편은 자기 누나를 바라볼 생각도 없이 그냥 커피잔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깊게 한숨을 내쉬고 신우이에게 이만 가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습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 돈이 우리에게 올지 믿었냐 보세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제가 거듭 말했잖아요. 빌려줄 돈은 절대 없다고요.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미안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꺼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미안하고 나는 참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미안한 짓만 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신이가 그런 말을 자주 중얼거렸었죠. 표정이 정말 씁쓸해 보였어요.
모르는 사이에 신우이에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해요. 남편한테 현금 3천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큰 돈이라고 일절 빌려줄 수 없다고 박혔어요. 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죠. 그래, 알겠어. 나는 우리 여보의 결정대로 행동할 거야. 남편이 시원찮게 바로 대답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이 교차되며 나의 마음도 아플 정도로 그 집의 아이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결국 이틀을 더 불면으로 보냈고 마침내 신우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예전에 살았던 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아니라는 신우이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감추며 커피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커피를 대접받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참이라고 신우이가 덤덤하게 말했고요. 내 1,000만 원에 내놓았는데도 권리금을 더 깎으려는 사람들만 있다고요. 그 자리에 1,0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절대 깎지 마세요. 옳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리 월세 나가는 것도 있으니 그냥 속 편하게 가게부터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돈 안 빌려드린다고 해서 원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도 삼촌 큰 돈이에요. 쉬운 금액은 절대 아니에요. 원망하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염칠한 게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기회로 올케에게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인사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정말로 미안합니다. 저는 제 멋대로 살고 올케에게도 상처 주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군요. 아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대로 갚으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시골 출신이어도 비웃지 말고 돈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럴 경우 진짜 깡판을 맞게 됩니다. 제 말을 신중히 생각하던 신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그 의미를 이해한 신우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고, 정말이야, 올케,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웃었던 제 시골 친정집 덕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친정에 나름의 재산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니었으면 현금 3천이 어림도 없었어요. 신우이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어요. 호구등신이라고 소리 들었지만 할 말이 없었고 신우이는 제 남편의 친누나이고 신우이 애들은 제 남편의 친조카들이라 가족이고 결국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신우이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생 뭐 있나. 서로 빚을 짊어지고 갚아가면서 산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른 안으로 굽는 남편이 자기 누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줄을 진작 알아냈다. 좋아하는 바람에 그 돈 다시 못 받아내면 우리는 이혼이야. 이혼 알겠어. 내가 윽박질렀는데도 남편은 그저 좋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할 것이란 식으로 웃기만 했다. 소중한 3천만 원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현금이 생기자 심해부와 신우이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 이혼을 할 것 같던 분쟁을 그만두고 화해했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을 내고 있던 가게를 갑자기 더 큰 가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더욱 미친 일은 삼촌이 실제로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것도 매우 빠르게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위치를 고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빌려준 지 꼬박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신우이와 심해부랑은 자급자족하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 일이 대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누가
배달을 시켜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 동네에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경쟁업체도 없었죠. 가게가 초장부터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쯤에서 아내가 시어머니와 화해하며 잘 지내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제게 공을 돌려서 제가 놀랄 만큼 대접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일반적인 축하보다 더 특별히 대해줘야겠죠. 반년 만에 빌린 돈 3천만 원을 우리 부부가 모두 갚았고요. 시매부와 아내의 진정한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토피로 고통받는 둘째를 위해 구입한 값비싼 보습 제품을 여러 개 보내주셨고요. 제 생일 때는 한우 집에 함께 가겠다고 풀코스를 먹으러 가기로 한 걸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했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호텔에서 파는 케이크가 맛있고 심지어 설 연휴에는 스키도 즐겼죠. 올케는 시골 출신이라 역시 촌스럽다. 원래 명절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도시 사람들의 문화인데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겠다. 잔말 말고 어서 돌아와. 네, 어떻게 비행기 표를 예약해줄 생각을 다 하셨어요? 명절이라면 표값이 얼마나 비쌀지 생각만 해도 아득한데요.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주었어요. 농담은 하던 버릇이 아직 싹을 다 못 잘라내고 있다. 속으로는 웃겼지만 다시 활기차졌다. 모습을 보니 반가웠어요. 신이 여행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명절의 시댁과 친정 모두에서 저희 부부를 못 만나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저 재미있었어요. 시위 덕분에 해외로 명절을 보내본 적도 있고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죠. 여름에는 럭셔리한 휴가 계획을 짠 시누이가 우리 집에 보내주었고 제 생일에는 100만 원씩 주는 게 기본이에요. 제가 이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임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케는 미묘하게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올케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면 나는 너무 즐거워서 그 버릇을 못 고치겠죠.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누이와 저는 타고난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신뢰로 뒤덮인 관계라서 매우 특별해요. 시누이는 섬길 손녀들, 이렇게 내 가족은 현재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원하게 성공의 즐거움을 맛보는 시누이를 지켜보며 저희 부부는 안도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온 경험을 통해 저는 남편에게 깊은 신뢰를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의 언니에게 포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이상의 보답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배려를 시작했어요. 꽤 한 번도 부리지 않았는데도 직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까지 이루어냈거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을 받고 나서 입을 싹 쓸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어림짐작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남편과 인연이 마땅한 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처럼 저 또한 남편 덕분에 더욱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오늘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맺을게요. 이렇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나시고 또 더욱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